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입니다. 광명시 의사회 연수 강좌에서 온라인으로 강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Difficult Decision Making in GERD and the Role of Esomeprazole DR 이라는 제목으로 약 40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유병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드문 편이지만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는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현재의 논점은 거대의 빈도가 계속 증가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약간은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전 국민의 30-40%가 GERD로 고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증가하다가 완만한 플라토를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무증상 식도염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산역류 증상이 있다고 답한 환자가 10%, 내시경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보이는 환자가 10%, 그 교집합은 3%에 불과하고요. 이를 모두 합하면 약 17%가 내시경적 혹은 증상적 GERD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증상 미란성 식도염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차 의료기관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오래된 설문 결과인데요. 무증상 미란성 식도염이 그 등급이 LA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반 정도는 약물 투여를 하고 절반 정도는 비약물 투여를 하겠다 라고 답변 주셨고요. 좀 더 심한 LAB에 해당하면 약 4분의 3은 약물 치료를 하고 4분의 1은 비약물 요법을 권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제 생각과는 약간 다른 답변이었는데요. 최근 GERD의 진단에 대한 새로운 컨센서스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GERD는 증상 기반으로 진단을 내리다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의 센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스페시피시티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객관적인 검사법을 도입하자라는 제안이 라이온 컨센서스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엔도스코피인데요. 핫번을 가지고 있는 나이브 페이션트에서 이로시브 에소파자이티스가 발견되는 경우는 30% 뿐이고 PPI를 드시고 있는 환자에서는 10% 미만이다 라고 언급되어 있으면서 로그레이드 에소파자이티스, 특히 LAAB에 해당하는 경우는 에이심프토매틱 컨트롤에서도 5에서 7.5%가 발견되고 있다. 즉 서양에서도 무증상 역류성 식도염은 상당히 많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증상 역류성 식도염 중에 경증에 해당하는 경우 LAAB에 해당하는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 진단의 definite criteria, conclusive criteria에 들어가지 않고요. borderline 또는 inconclusive evidence로 간주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즉 내시경에서 경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증상이 동반되었을 때는 GERD로 확실히 얘기할 수 있으나 내시경상 역류성 식도염이 경하게 관찰되고 증상이 합당하지 않으면 다른 상황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증상 역류성 식도염이면서 LAAB에 해당하는 경우는 꼭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 약물 치료를 한다면은 과거에는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요. 약을 쓸 때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강한 약제로 처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무증상 역류성 식도염에서는 우선 체중관리, 야식, 과식, 지방식 피하기 등 비약물 요법을 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PPI 등 강력한 위산분비 억제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증상 구분은 어렵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 구분은 사실 매우 애매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심장 질환이 아닌지 감별해야 된다는 건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 의심으로 의뢰되었으나 심장내과에서 검사하여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투약한 이후에 좋아졌다는 환자입니다. 이처럼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심장질환은 아닌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활습관이나 직업상 위식도 역류 질환이 특정 자세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농부의 경우는 밭을 매면 속이 쓰리다, 즉 헤드다운 포지션에서 속쓰림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증상을 가지고 오신 환자의 경우에는 과거 내시경 사진을 보아서 경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지 혹은 히아탈 허니아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면 투약 결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혹 증상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는 환자도 있습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면 히아탈 허니아가 뚜렷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지도 몰라서 물어보았더니 원래부터 증상이 있었다라고 뒤늦게 얘기하신 분입니다. 즉 숨어있던 너드 환자입니다. 평소 무시하고 있던 핫번을 위내시경 치료,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나 폴리펙토미 이후에 잠시 PPI를 쓰면서 과거보다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라고 답한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애매한 경우에는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은요, PPI 테스트입니다. PPI를 스탠다드 도수로 하루에 한 번, 물론 2번 드리면 더 좋습니다만 규정상 2번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2주 정도 투약을 해보면 증상이 깜짝 놀랄 만큼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록 내시경 소견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GERD로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산역류 의심 증상에서는 심장 질환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시경 사진을 잘 보시고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PPI 투약 후 증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시경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ERD 환자의 내시경은 항상 명료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로지브 에소파자이티스 40%, non-erosive disease 60%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non-erosive disease를 노멀과 미니멀 체인지로 나누곤 하였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니멀 체인지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실 것을 권합니다. GERD 환자에서 꼭 내시경을 해야 되느냐? 서양에서의 논란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내시경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최근 6 내지 12개월 이내에 내시경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라면은 위암 검진을 겸해서 위내시경 검사를 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미란성 식도염에서 LA 분류는 이와 같은 경우는 명료합니다. 비교적 길고요. 하부에서 서로 컨플런트 하지 않기 때문에 LAB에 해당하겠습니다만 늘 명료한 것은 아닙니다. LAC로 의뢰된 환자였는데요.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뮤코잘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히아탈 허니아가 현저하고 이로 인하여 스쿼머 컬럼나 정션이 약간 블러드 이레귤러하게 되어 있고 하부 식도에 스쿼머스 에피텔리얼 하이퍼트로피에 의하여 약간 하얘 보이는 소견은 있으나 이로전이나 얼소, 즉 뮤코잘 브레이크는 없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LAC로 진단할 것이 아니고 히아탈 허니아로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너드인지 어드인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를 뮤코잘 브레이크가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없다고 보시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약간의 발적은 있으므로 있다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하튼 GERD 환자에서 내시경 소견은 암인지 아닌지 보는 게 중요하지 이로지브 리플럭스 디지즈냐 논 이로지브 리플럭스 디지즈냐를 감별하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상을 잘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의심 증세로 오신 환자의 내시경 소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개월 전에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요. 내시경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확인되어 수술을 하였습니다. 즉 EG 정션 캔서가 1년 전 내시경에서 발견되지 못했던 경우인데요. 위식도 역류질환 의심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G정션 캔서입니다. G정션에 캔서가 있는 건 아닌지 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미니멀 체인지 리전은 과거에 PPI를 많이 삭감하던 시절에 PPI 삭감을 피하기 위하여 의료진들이 선의를 가지고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학문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임상적 의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미니멀 체인지 리전이라는 진단명을 쓰고 계신 선생님이 계실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니멀 체인지 리전 혹은 리플럭스 에소파자이티스 LAM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더 이상 임상적 의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다음 토픽은 센티넬 폴립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센티넬 폴립이 의심될 때 어떻게 진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센티넬 폴립은 히아탈 허니아가 있는 고령의 리플럭스 환자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간혹 젊은 환자에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이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역류와 관련된 과형성 변화이기 때문에 간혹 PPI 투약 후 호전된 환자도 있으나 PPI를 투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센티넬 폴립과 EG 정션 캔서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증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티넬 폴립으로 추정하십니까? 캔서로 추정하십니까? 스쿼머 컬럼나 정션의 스토막 사이드에 융기형 병소가 있고 그 상단에 트라이앵글 쉐입의 발적이 있으면서 작은 이로전이 의심되는데요. 융기부가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면서 흔히 센티넬 폴립에서 보이는 발적이 아니고 약간의 퇴색과 발적이 섞여 있는 모습 아닙니까? 전형적인 센티넬 폴립의 소견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늘 암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조직 검사를 하였고 암으로 확인되었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최종 병리 결과는 지버트 타입 2 early gastric cancer였고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2.2cm deep submucosal invasion이 있는 경우였고 lymphatic invasion이 보였으나 다행스럽게 림프노드 전이는 없었던 경우입니다. 센티넬 폴립 환자 중 간혹 암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 발견하였거나 추적 관찰에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의심되는 경우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통하여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시경에서 센티넬 폴립 같다고 조직 검사를 하였는데요. 조직 검사 결과가 의외로 스쿼머셀 카시노마 같다고 의뢰된 환자입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융기부가 있고요. 융기부 상단에 스타 쉐입의 뮤코잘 브레이크가 보여서 저는 센티넬 폴립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는데 조직 검사에서 디스플라지아가 보여서 암 같다고 의뢰된 경우였습니다. 저희가 리뷰를 하였고 아닐 수도 있겠다는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PPI를 투약하고 오랜 기간 추적 관찰하였는데요. 점차 용종이 작아지면서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암이 아니었던 환자이지요. 따라서 이 부분은 조직 검사의 해석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이지 정션 폴립은 처음 발견하거나 추적 관찰에서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조직 검사 결과는 매우 주의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암 같다는 소견이 있다고 하여 바로 수술을 하게 되면 과잉 치료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수술을 하였는데 no residual tumor 이렇게 나오는 황당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GE 정션 캔서, 특히 리플럭스 세팅에서 센티넬 폴립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GE 정션 캔서의 진단과 치료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상급 병원으로 의뢰하여 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치료해야 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저선 용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체부 대만에서 발견되는 스몰 라운드 세사일 폴립이고요. 주변보다 약간 페일하면서 바스큘라 마킹이 조금 보이는 전형적인 위저선 용종입니다. 펜탁스 내시경이었기 때문에 아이스캔으로 관찰하였을 때 전형적인 소견이 좀 더 근접해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위저선 용종은요, 그 자체는 오히려 건강한 위에서 발견됩니다. 헬리코박터가 없는 건강하고 위산 분비가 많은 비교적 젊은 환자의 폰딕 글랜드 에어리어에서 보이는 소수의 세사일 폴립은요, 오히려 건강한 위의 상징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오시는 환자들이 많지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 개면은 조직 검사로 제거되는 수도 있고요. 여러 개면은 가장 큰 것 몇 것에서 조직 검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지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내시경 수가도 싸고요.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1년에 한 번 내시경 검사를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1년에 한 번 해야 되느냐? 저는 2년에 한 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이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으므로 2년에 한 번 하도록 권하면은요, 아무 권유도 안 한 거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추적 관찰을 권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아 아데노마터스 폴리포시스 환자의 스토막의 푼딕 글랜드 폴리포시스입니다. 푼딕 글랜드 폴립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 보이는 경우인데요. 스포레딕한 경우,
FAP가 아닌 스포레딕 페이션트에서 이렇게 많은 폰딕 글랜드 폴리포시스가 관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10개, 20개, 20, 30개 정도의 폰딕 글랜드 폴립이 있는 경우는 간혹 있으나 수백 개, 수천 개의 폴립이 보이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FAP 환자의 폰딕 글랜드 폴리포시스였고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FAP 환자라고 해서 항상 가스트릭 폰딕 글랜드 폴리포시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환자의 대장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멀티플, 세사일, 페일, 폴리포시스가 보였고요. 아데노마터스 폴립이었습니다. 따라서 진단은 FAP였는데요. 이 환자의 내시경에서 위내시경에서 폰딕 글랜드 폴립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PPI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서도 폰딕 글랜드 폴립이 일반인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발생합니다. PPI 복용 GRD 환자에서 발견된 용종이 조직검사로 제거되었고 폰딕 글랜드 폴립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은 폴립은 제거됩니다. 혹시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별로 달라질 건 없는데요. 여러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용하던 PPI를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 변경한다. PCAB로 변경한다. 즉 다른 약제로 변경한다가 첫 번째 옵션일 것 같고요. 같은 PPI를 계속 사용한다. PPI 종류를 바꾼다. 같은 PPI를 계속 사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PPI에서 폰딕 글랜드 폴립이 생겼다고 하여 다른 PPI로 변경하였을 때 유의한 임상적 이득이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 듣던 증상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되었던 PPI라고 한다면 그냥 계속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개의 폰딕 글랜드 폴립이 더 생긴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PPI 사용 환자에서 발견되는 소수의 폰딕 글랜드 폴립은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종류이고 반드시 절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약제를 지속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역류성 후두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후두를 관찰하여 이디마가 없는지 다른 소견이 없는지 잘 살펴봐서 스코링 해가지고 7점 이상인 경우를 역류성 후두염으로 붙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스트릭트하게 적용을 하면은 이비인후과를 찾아오는 분들의 70%가 역류성 후두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너무 스페시피시티가 낮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후두경 소견의 스페시피시티가 매우 낮고요. 증상의 스페시피시티도 매우 낮습니다. hoarseness, chronic cough, gloves, heartburn, throat clearing, difficult swallowing, sore throat 등등이 모두 가능한데요. 이러한 증상은 이비인후과를 찾아가는 모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역류성 후두염은 후두경 소견으로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고 증상 가지고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하고 관련된 중요한 이슈는 일부 환자에서 비정상적인 리플럭스, 애시드 리플럭스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환자의 경우는 fraction time below 4가 8.7% 아닙니까? 4에서 6 이상일 때는 비정상적인 애시드 리플럭스입니다. 8.7%이면 24시간 중 2시간 이상 식도가 산에 잠겨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위산분비 억제제를 투여하여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전형적인 애시드 리플럭스가 있고 애시드 리플럭스의 증상이 있고
아울러서 후두 증상이 있는 경우는 산역류 억제제를 사용을 하면은 위산분비 억제제를 사용하면은 증상이 같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합번이나 애시드 리거지테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비특이적인 목소리가 쇤다, 이물감이 있다, 잠긴다, 트로트 클리어링을 많이 한다,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리플럭스 증상이 있던 환자에서 PPI를 사용하였을 때 후두 증상이 현저히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전형적인 GRD 증상이 없는 경우는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산역류 증상을 가진 환자의 후두 증상은 PPI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산역류 증상이 없는 환자의 후두 증상을 이비인후과적 관찰만으로 거두와 연관짓기는 어렵습니다. 후두 증상만 가진 환자에서 이비인후과 소견에 기초한 PPI 투약 효과는 아직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1, 2주, 3, 4주 들여보고 효과가 없으면 그만두어야지 과거의 이비인후과 연구처럼 수개월 이상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환자에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도 하셨고 역류 증상도 전혀 없고 인근 내과에서 역류약을 먹었는데 호전이 없다고 하시고 내시경 검사도 몇 개월 전에 받았다고 하시니 실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발생한 이물감 혹은 목소리 변화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내과약도 먹어보셨다고 하니 약으로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요. 나이에 따른 생리적 변화인 경우가 많고 공기가 나쁜 것도 원인일 수 있고 탈수 및 건조와도 관련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 청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혹은 과민성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꼭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하시면 내시경과 CT 등을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개혁과하고는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요. 개혁과에서는 애매한 산역류 증상과 후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PPI를 들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혁과에서 특히 여러 곳에서 여러 PPI, 여러 위산분비 억제제를 드시고 오신 환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과 무관한 환자입니다. 적어도 저를 찾아오는 환자 중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인후부 이물감이나 목소리 변화가 거드의 증상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PPI를 써보면 대부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증상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PPI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 및 내시경 소견을 현저히 개선시키는 좋은 약제인데요. 80%만 개선시키고요. 20%는 refractory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야간 증상입니다. 야간 증상에 대해서 환자에게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저는 인류란 원래 직립보행을 해서 식도가 위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하는데 눕게 되면 식도와 위가 같은 위치에 되므로 밤에 증상이 많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모두 GRD의 refractoriness는 아닙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PPI를 먹어도 증상에 호전이 없었는데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니 저녁에 자기 전에 물을 먹으면 자다가 깬다. 식도를 막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토하고 나면 편해진다. 맥주를 마시면 거의 항상 개워낸다. 질식할 것 같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전형적인 아칼라지아 증상이었으면서 내시경 검사와 바륨 스터디에서 아칼라지아로 확인되어 저희 삼성서울병원 민양원 교수님께서 포엠 내시경
마이오토미, 엔도스코픽 마이오토미로 완치를 시켰던 경우입니다. 이처럼 리프록터리 합번 중에는 다른 질병들이 일부 숨어 있는데 식도 모틸러티 디지즈, 아칼라지아가 중요한 원인입니다. 물론 불면증으로 오신 환자가 있고요. 진단은 불면증인데 환자는 산역류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잘 설득해서 불면증 클리닉에서 치료하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파로스코픽 트리트먼트를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처럼 심한 히아탈 허니아가 있고 이로 인해서 야간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낮고요. 수술을 해줘야 합니다. 녹터널 애시드 브레이크스루가 야간 증상의 주된 원인인데요. 야간의 pH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하곤 했는데요. 이는 초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도움이 되지 않는, 즉 빠른 톨러런스가 문제입니다. 서양에서는 PPI를 더블링하거나 스플리팅 하여 야간 pH 컨트롤을 위해서 노력하곤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한 알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더블링이나 스플리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롱 액팅 PPI를 고려할 수 있고요. 오늘 저는 새로 나온 롱 액팅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GERD 환자는 약 40%는 뮤코잘 브레이크가 있고 60%는 뮤코잘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내시경만으로 정확한 진단은 어렵고 환자의 증상을 잘 들어보는 경청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치료한다는 관점보다는 관리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체중관리, 과식, 야식, 지방식 피하기 등 비약물요법을 시행하면서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으면 위산 분비 억제제를 하루에 한 알 투여하여 적절히 관리하면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의사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